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감히 밥을 먹겠다는 게냐? 당장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24 과부는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차가운 땅 속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인은 결국 눈 쌓인 산길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평생 홀로 산속 오두막에서 살아온 노총각 나무꾼이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여인을 세상이 외면한 사내가 등에 업었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조차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림은 시작되었고 손가락질은 이어졌으며 마침내 관아의 고발장까지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단 2가지 선택만이 남았지요. 도망치거나 맞서거나. 가장 추운 자리에서 피어난 인연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 도망쳐 헤어지게 될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깊은 산골 마을에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낮고 무거웠으며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뺨을 스치기만 해도 살이 에일 듯 시렸지요. 산 위에는 이미 눈이 쌓여 소나무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늘어졌고 마을 앞 개울은 소리 없이 얼어붙어 그 위로 아이들이 팽이를 쳤습니다. 마을 이름은 송현리라 하였습니다. 초가지붕마다 집단이 두껍게 올려져 있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차가운 하늘로 느릿느릿 사라졌지요.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노인들이 담뱃대를 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사이의 벽, 남자와 여자 사이의 벽, 그리고 과부와 세상 사이의 벽이 그것이었지요.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시선은 차디찼고 그 여인이 다시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길고 혹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 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하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24, 본래 마을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는 고을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어려서부터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고 글자도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얼굴 또한 수수하면서도 단아하여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살짝 들어갔지요. 18되던 해 연하는 송현리의 양반 가문인 최씨 댁 외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몸이 약하였지만 연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다만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알아눕기 시작하였고 연하가 22이 되던 해봄 기어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밤 연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기도 전에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그저 빈방 한가운데 앉아 꼼짝도 못하였지요. 흰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밤을 꼬박 새웠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하였던지 이웃집 가뿐댁 노파가 멀리서 보고 눈물을 훔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하에게 슬픔을 오래 누릴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지요. 시어머니 최씨 마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하여 걸음만 봐도 기가 눌릴 지경이었지요. 눈매는 날카롭고 입술은 늘 굳게 다물어져 있었으며 바깥으로는 체면과 격식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연하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도 아들이 원했기 때문이었고 연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 못마땅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요. 마을 사람들도 과부 연하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이면 팔자가 새어 남편을 잡아먹었다느니 하는 말들이 거리낌 없이 오갔지요. 다만 한 사람 가뿐댁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홀로 사는 노파로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지만 눈이 맑고 걸음이 빨랐지요.
연하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가뿐댁은 이 며느리가 참 딱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마음을 내내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는 돌쇠의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34세 나무꾼으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드물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졌으며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표정이 굳어 처음 보는 이들은 지레 겁을 먹기도 하였지만 가뿐댁만은 그가 속정이 깊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연하의 하루는 숨이 막히는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야 하였고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나면 빨래를 해야 하였으며 빨래가 끝나면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아야 하였지요. 한겨울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손등이 트고 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내색할 수 없었지요. 최씨 마님은 날이 갈수록 연하를 몸종 부리듯 하였습니다.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밥이라도 제때 차려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하면 더 큰 수모가 돌아왔으니까요.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였습니다. 최씨 마님과 집안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고 나면 그 남은 것으로 때웠고 그마저도 없는 날이면 굶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연하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 얼굴은 곱담한 팔자가 어쩌면 저리 사나운지 연하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으면 어깨가 흔들렸지요. 울음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연하는 그 겨울을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버텼습니다. 숨을 쉬고 있으나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지요.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최씨 마님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추웠습니다.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맺혔고 뜰에 깔린 서리가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렸지요. 연하가 부엌에서 아침 밥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최씨 마님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당장 짐을 싸거라. 연하는 솥뚜껑을 잡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요.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못 들었느냐? 짐을 싸라 하였다. 이 집을 나가거라. 연하의 손이 굳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보내시면 소부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어찌 그것이 내 알바냐? 자식도 없이 남편만 잡아먹고 이 집에서 쌀이나 축내는 것도 이제 지겹다. 연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입술을 깨물고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꾸렸지요. 입던 옷 2벌과 바느질 도구,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선물로 준 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씨 마님은 대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연하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하였고 연하는 갈 곳도 방향도 없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면 산길이 나왔지요. 그 너머 다른 고을로 가면 혹시 몸을 의탁할 곳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하나를 쥐고서요.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였습니다. 눈이 쌓여 발이 자꾸 미끄러졌고 바람이 산줄기를 따라 거세게 불어왔지요. 연하는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무릎 아래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배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쓰렸습니다. 고갯마루를 얼마 앞두지 않은 곳에서 연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지요. 보따리가 옆으로 굴러떨어졌고 흩날리는 눈이 연하의 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일어서려 하였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는 힘겹게 눈을 떴지요. 흐릿한 시야 속에 커다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게를 등에 진 사내였는데 나무를 한 짐 가득 실은 지게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굽혀 연하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말 한마디 없이 연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산길을 내려가 오두막 문을 열고 연하를 방 안에 누였지요. 화롯불을 지피고 물을 데워 연하의 엄발을 녹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손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연하가 눈을 제대로 떴습니다. 낮고 그을린 석가래 사이로 화롯불빛이 흔들렸고 화로 옆에 사내가 쭈그려 앉아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집.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간만에 온기를 느꼈지요. 뜨겁고 단단한 온기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하는 눈이 뜨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각의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 온몸이 서늘해졌지요. 홀몸 총각의 오두막에서 밤을 보낸 과부.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무슨 소문이 날지 뻔하였습니다. 연하는 서둘러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돌쇠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이 담긴 나무 사발이 들려 있었지요. 앉아서 먹어. 아닙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게? 연하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죽사발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밥은 먹고 가. 그 한마디에 연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쫓겨나던 날 아침 밥 한 그릇 못 먹고 나온 것이 생각났지요. 연하는 결국 자리에 앉아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결국 연하는 며칠만 신세를 지기로 하였습니다. 몸이 나으면 반드시 떠날 것이라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지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무뚝뚝한 사내가 왜 자신을 거두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오두막은 좁고 낮았지만 화롯불 하나로 생각보다 따뜻하였지요. 연하는 그 따뜻함이 낯설고 그 낯설미 슬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쇠가 산에 나무를 하러 나가면 연하는 혼자 밥을 지었고 돌쇠가 돌아오면 밥상을 차렸지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오두막 문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 있는 거냐? 마을 이장 박서방이었습니다. 돌쇠가 문을 열자 안을 슬쩍 들여다보다 연하를 발견하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과부를 들였다는 것이 마을 체면이 있지 않나. 홀로 사는 총각집에 과부가 드나드는 꼴을 어른들이 좋게 볼 것 같은가. 어서 내보내게. 죽어가는 사람 살렸습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남의 이목이라는 게 있잖아. 연하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자신 때문에 불편한 자리에 놓이는 것이 괴로웠지요. 당장 나가겠다고 일어서는데 돌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이 나으면 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 집 일에 신경 꺼주십시오. 박서방은 못마땅한 얼굴로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요. 돌쇠는 방으로 들어오며 말하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하는 창밖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크고 우직한 어깨가 눈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가뿐땡 노파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들고 산길을 올라오는 뒷모습을 연하가 먼저 알아보았지요. 연하는 문을 열고 나가 맞이하였습니다. 아이고 연하야. 살아있었구나.
가뿐댁이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지만 따뜻하였지요. 가뿐댁 어르신, 어찌 여기까지. 최씨 마님이 내보냈다고 들었지. 눈보라 치는 날에 내쫓다니. 어서 들어가자꾸나. 가뿐댁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된장에 버무린 나물 한 보시기와 두터운 손버선 한 켤레, 그리고 1000조각들이 들어 있었지요. 바느질 일감이야. 이웃 고을 포목전 주인한테 내가 말해놓았어. 비단 자락이나 무명 솔기 꿰매는 일인데 손이 고운 내가 하면 딱 맞겠다 싶어서 삭도 제법 쳐준다더구나.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리도 빠르게, 이리도 자연스럽게 앞가림 자리를 마련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고마워할 것 없어. 마을 어른들 말은 내가 좀 막아볼 테니 너는 몸이나 추스르고 바느질 사억 모아서 차차 방도를 찾아봐라. 가뿐댁은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쇠야, 이 아이 잘 좀 부탁한다. 예. 짧은 대답이었지만 가뿐댁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뿐댁이 산길을 내려가는 것을 문 앞에서 바라보던 연화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도록 울었지요.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로에 장작을 하나 더 얹었을 뿐이었지요.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연화의 눈물이 조금씩 멈추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바느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뿐댁이 가져다 준 1000조각들을 꺼내놓고 바늘과 실을 골랐지요. 손이 조금 굳어 있었지만 금세감을 되찾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익혀온 솜씨였으니까요. 돌쇠는 아침이면 산으로 올라가 저녁이면 돌아왔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연화는 돌쇠가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오두막 문 옆에 땔감이 어느 날 2배로 늘어나 있었고 어느 날은 산에서 내려오며 칡뿌리를 한 아름 가져와 슬며시 부엌 옆에 두었습니다. 연화가 국을 끓이면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먹었고 다 먹고 나면 잠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고맙다는 표현임을 연화는 며칠 지나 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고 낯선 일상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리며 연화가 먼저 말을 걸기도 하였지요. 오늘은 어느 쪽 산에 가십니까? 북쪽. 추울 텐데 솜저고리 여며 입으세요. 돌쇠는 대답 없이 저고리 고름을 여미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 짧은 말들이 쌓이면서 오두막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연화가 바느질을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화로 옆에 앉아 지게 끈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지요. 연화는 오래간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편안함이 낯설었고 그 낯설미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지요. 다만 살짝 무서웠습니다. 이 온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녹아들고 있었으니까요. 보름쯤 지났을 무렵 가뿐댁이 다시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여느 때와 달리 무거웠지요. 연화야, 마을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 최씨 마님이 너를 내보낸 뒤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아졌어. 자식도 없는 며느리를 한겨울에 내쫓았다는 게 아무래도 곱게 안 보이거든. 원래는 과부 흉을 보더니 이제는 최씨 마님 욕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지.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야. 최씨 댁에 재산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도 들려. 서방 죽고 나서 농반 문서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 문서에 내 이름이 관련이 있대.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씨 마님이 사람을 보냈어. 내가 돌아와서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연화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하니 돌아오라는 것이었지요. 이가 갈렸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 내쫓았던 그 매몰참이 결국 재산 때문이었던가 하는 씁쓸함이었습니다. 가지 않을 겁니다. 연하는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가뿐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럴 줄 알았다. 다만 최 씨 마님이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 마음의 준비는 해두어야 할 거야. 돌쇠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화로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지게 끈을 꽉 쥐었지요. 등줄기가 곧게 펴진 것을 가뿐댁이 슬쩍 보고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낯선 사내 둘이 오두막 앞에 나타났지요. 최 씨 댁에서 부리는 머슴들이었습니다. 덩치가 컸고 눈초리가 거칠었지요. 연하 낭자 마님께서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연하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내 하나가 연하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연하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돌쇠가 방 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 놔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였지요. 두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내를 밀쳐내었지만 두 번째 사내의 주먹이 옆구리를 쳤고 눈 위에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연하 앞을 비키지 않았지요. 연하는 그 광경을 보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만해요. 내가 가겠어요. 연하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돌쇠가 다시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안 간다. 그 짧은 말이 연하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사내들은 돌쇠가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돌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뒤틀려 있었고 눈 위에는 발자국이 어지러웠지요. 연하가 다가가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어서 들어가요. 그날 밤 연하는 돌쇠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옆구리에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졌으며 손등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지요. 연하는 삼배 조각을 뜯어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돌쇠는 아프다는 소리 하나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왜 그러셨어요? 막아야 하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잖아요. 내일이야. 연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짧고 무뚝뚝한 말이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지요.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과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갈 곳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과부예요. 그런 사람을 왜? 돌쇠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돕는데 이유가 필요해요.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쇠는 화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불빛이 그 옆 얼굴 위에 흔들렸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얼굴에 거짓이 없었지요. 밤새 돌쇠의 곁을 지키며 연하는 많은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 모른 척했던 마을 사람들, 연락을 끊은 친정부모, 그 모든 기억이 이 오두막의 옹기 앞에서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지요. 돌쇠가 잠이 든 뒤에도 연하는 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하나 더 넣었지요. 타닥타닥 소리가 났고 불빛이 돌쇠의 얼굴 위에 조용히 일렁였습니다. 연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몸이 나은 돌쇠가 어느 날 저녁 연하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천보작이었습니다. 안을 펼치자 빛바랜 문서 한 장이 나왔지요. 연하는 그것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족보 문서였습니다. 낮고 어두운 글씨로 돌쇠의 본명이 적혀 있었지요. 성은 이씨, 이름은 석준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어지는 이름들을 따라가니 한양의 몰락한 양반 가문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연하는 눈을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은 양반이셨던 겁니까? 서자야. 돌쇠,
아니 석준이 담담하게 말하였습니다. 양반 어른의 서자로 태어났어. 가문이 영모에 연루되어 망했지. 나는 어릴 때 이름을 버리고 이 산으로 들어왔어. 연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여도 그 신분을 이어받을 수 없는 처지였지요. 양반 동네에서는 서자라 비웃고 상민 동네에서는 양반 핏줄이라 경계하였으니 망한 가문이 서자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속에 혼자 박혀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었구나 하고 연하는 짐작하였지요. 그런데 문득 연하의 가슴에 무언가 깊이 박혔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이름 하나 내세우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돌쇠라는 이름으로 나무꾼으로 산속에 숨어 지낸 것이었지요. 그 외로움이 어찌나 깊었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게 편해. 신분이 어중간하면 어디 끼어도 욕을 먹으니까. 그 말이 연하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양반 가문에 시집 갔다가 쫓겨난 자신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두 사람 모두를 향해 등을 돌렸다는 것을 연하는 새삼 깨달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이제는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이 없다는 것, 그것 하나가 연하에게는 그 어떤 신분이나 가문보다 무겁게 다가왔으니까요. 그날 밤 연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뒤척이다 밖으로 나오니 하늘에 별이 가득하였지요. 눈 덮인 산이 달빛에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고 그것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었지요. 연하는 그 자리에 서서 지난 날을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스스로가 불운한 사람이라고 믿었지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눈 속에 쓰러졌을 때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별빛 아래 발에는 가뿐떼기 가져다 준 손버선을 신고 등 뒤로는 화롯불이 타고 있는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을 위해 몸을 내던진 사람이 있었지요. 연하는 마음을 세웠습니다. 신분이 무엇이고 처지가 무엇인가. 자신도 내세울 것 없는 쫓겨난 과부였습니다. 그 사람도 갈 곳 없는 서자, 나무꾼이었지요. 세상이 두 사람 모두에게 등을 돌렸다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등을 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석준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눈 속에서 연하를 발견하였을 때는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뿐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연하가 차려주는 밥상이 기다려졌고 저녁에 돌아올 때 오두막 창문에 불빛이 보이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석준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여 왔지요.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 곁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석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 물음을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연하의 팔목을 잡으려는 사내를 보았을 때 몸이 먼저 움직였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미 마음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올라온 아이가 쪽지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가뿐떼기 보낸 것이었지요. 쪽지를 읽은 연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석준이 곁에서 보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최씨 마님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다고 합니다. 소부가 집안 문서를 훔쳐 달아났다는 내용으로요. 석준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씨 마님에게는 관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증거가 없어도 소부를 잡아들이려 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이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가면 찾지 못할 거요.
내가 길을 알고 있소. 연하는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도망을 가면 당장은 피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평생 쫓기듯 살아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산골에 또 다른 이름으로 숨어 사는 삶이었지요. 이 사람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였는지도요. 자신까지 그 짐을 얹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관아에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소부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도망은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석준은 오랫동안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같이 가겠소. 서방님까지 얽히실 필요 없습니다. 같이 가겠다 하였소. 짧고 단호하였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사실 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연하는 바느질 감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내일 쓰러지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연하는 그 눈을 바라보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관아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는 마을에서 반나절 거리에 있었지요. 눈길을 걸으며 연하는 말이 없었고 석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석준이 좁은 길목에서 연하보다 한 발 앞서 걸으며 바람을 막아주는 것을 연하는 알아챘지요. 관아 앞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최씨 마님이 와 있었습니다. 연하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입을 열었지요. 기어이 잡혀왔구나. 잡혀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왔습니다. 마님.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고 양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씨 마님은 연하가 집을 나가면서 논밭 문서를 훔쳐갔다고 주장하였지요. 연하는 차분하게 말하였습니다. 소부는 쫓겨나던 날 보따리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입던 옷 두 벌과 바느질 도구, 그리고 돌아가신 서방님께서 주신 비녀 하나가 전부였지요. 문서는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증인이 있느냐? 연하가 돌아보려는 순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인이 있습니다. 가뿐댁이었습니다. 뒤로 마을 사람 두세 명이 더 서 있었지요. 소인은 연하가 최씨 댁을 나오던 날 직접 보았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지요.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연하가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다는 증언이었지요. 최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님은 천천히 최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거 없는 고발로 사람을 관아에 끌어들인 것은 경솔한 처사요. 더군다나 한겨울에 며느리를 내쫓은 일도 곱게 볼 수 없구려. 원님의 말이 관아 안을 울렸습니다. 최씨 마님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지요. 이가 떨렸지만 무릎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연하의 무고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파하려는 순간 원님이 석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석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낭자와 함께 온 나무꾼입니다. 원님이 석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아전을 불러 잠시 귓속말을 나누었지요.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돌아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씨 석준이라 하는 사람이 맞소? 그러합니다. 그대 아버지 성함이 이참봉이 맞소? 그러합니다. 원님이 잠시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참봉 어른은 비록 가문이 기울었으나 젊은 시절 이 고을에서 선행을 많이 하신 분으로 어른들 사이에 기억이 남아 있소. 그대가 그 자제라면 숨어 살 이유가 없소이다. 석준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위해 몸을 내던지고
이 자리까지 함께 온 것을 보니 그대의 됨됨이를 알겠소. 신분이 어중간하다 하여 사람이 어중간한 것은 아니지요. 관아 마당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연아가 바라보았지요. 늘 꼿꼿하던 그 어깨가 잠시 내려간 것을 보며 연아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이 무게를 지고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온 세월이 저 짧은 고갯짓 하나에 녹아 있는 것 같았지요. 관아를 나오며 석준이 연아의 옆에 서서 낮게 말하였습니다. 연아 낭자. 이름을 처음 불렀습니다. 연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석준을 바라보았지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소. 가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벼슬도 없소.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소. 석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낭자 앞에 서겠소.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고 눈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뿐댁이 발벗고 나섰지요. 마을 어른 몇몇을 모아 의논하였고 뜻밖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원님 앞에서 연아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석준의 됨됨이가 알려지면서 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최씨 마님은 관아에서 망신을 당한 뒤 한동안 문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아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혼례날 아침 연아는 가뿐댁이 마련해준 연두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연아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날 이후 처음으로 색 있는 옷을 입는 것이었지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았지요. 가뿐댁이 연아의 머리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잘됐다, 연아야. 정말 잘됐어. 가뿐댁의 눈이 촉촉하였지요. 연아가 가뿐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르신이 없었다면 소부는 여기까지 오지 못하였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버텼으니까 온 거지. 가뿐댁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지요. 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석준은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연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이 그대로였지만 귀가 살짝 붉었지요. 연아는 그것을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웃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가뿐댁이 제일 크게 손뼉을 치며 이를 드러내고 웃었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느티나무 가지 끝에는 작은 눈송이가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눈송이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지요. 석준이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말하였지요. 연아는 그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두 사람은 뒷산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은 여전히 좁고 낮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지요. 봄이 오자 석준은 오두막 주변을 손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너진 담을 다시 쌓고 뒷곁에 작은 텃밭을 일구었지요. 연아는 그 곁에서 씨앗을 골랐습니다. 파와 상추 그리고 봄나물 씨앗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함께였습니다. 석준이 산에 오를 때면 연아가 싼 밥보따리를 지게 옆에 달았고 저녁이면 연아가 차린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뿐댁이 가끔 산길을 올라와 나무를 가져다 주었고 그럴 때면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지요. 소박하였지만 부족하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때 연하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지요.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결국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연하는 어느 봄날 저녁 텃밭가에 서서 생각하였습니다. 가장 추운 날 쓰러진 그 산길이 없었다면 이 봄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 겨울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눈 속에 덮인 씨앗이 봄이 되면 싹을 틔우듯 연하의 삶도 가장 추운 자리에서 다시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준이 산에서 내려와 텃밭 앞에 서 있는 연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텃밭 위로 조용히 지나갔고 연하의 머리카락이 살며시 흔들렸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자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정한다고 하였지요. 신분도 처지도 사람을 가두지 못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어떤 벽도 결국은 허물어지는 법입니다. 추운 산길에서 쓰러진 과부와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에 홀로 살던 나무꾼. 세상이 두 사람 모두에게 등을 돌렸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텃밭에서 봄 내음이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그 아래 두 사람은 오늘도 나란히 서 있었지요.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